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 전 저는 그 사람 속의 깊이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가 생겼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쏟아지는 예능의 주제는 남의 연애, 남의 환승, 남의 이혼과 재혼, 죄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연애를 한 지 한 계절이 끝나기도 전에 결혼을 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케이스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10년을 연애하고도 한 달 만에 결혼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그게 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할 정도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면밀히 따져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요. 하지만 제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저는 그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상대방이 작정을 하고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절대로 미리 알아차릴 수 없고 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는 것도요. 불과 1년 전 저는 그걸 직접 겪게 되었는데요. 타인에 의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남편이 된 과거의 남자친구와 딱 6년을 연애했습니다. 정확히는 서로 24살에 만나 애매한 친구로 1년, 연인으로 6년이요. 10년씩 연애를 한 분들에 비하면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횟수 자체만 놓고 보면 다들 장수 커플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래된 커플이었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학 시절 친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집 근처 술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죠.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라 손님도 별로 없었고 문을 닫을 시간도 가까워져서 저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친구가 갖다 준 오징어를 뜯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친구가 가게 문을 닫고 병맥주를 엄청나게 가져오더라고요.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타박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야, 무슨 맥주를 6병이나 가져와. 누가 먹으라고. 나 한 병만 마시고 가서 과제해야 돼. 넌 한 병만 마셔. 제가 다 먹을 거니까. 안녕하세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그때 쟤를 맡았던 친구가 바로 미래의 제 남자친구였죠. 친구의 턱짓에 같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던 곳에는 이 누추한 동네에 있기에는 정말 아까운 얼굴에 훈훈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아니, 저런 얼굴이 왜 방송국에 있지를 않고.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제 친구의 소개로 합석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서서히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좋아서 먼저 쫓아다녔고 짝사랑이 지쳤을 때쯤에는 그 사람이 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딱 1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과 저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으로서의 그 남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평범하기만 해도 100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점 100가지보다는 단점 한 가지가 없는 게 낫다고요. 그런 면에서 남자친구는 모든 것이 무난한 사람이었어요. 술을 조금 좋아한다는 게 문제긴 했지만 특별히 주사도 없는 것 같았고 또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는 편이라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죠. 그걸 제외하고는 특별히 단점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거듭해서 저를 거절해서 지치게 했던 걸 보상이라도 하는 듯 저에게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그 열정의 강도와 빈도는 조금 사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친구들에게는 사랑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연애 6년 차를 맞이해 동갑내기 커플이었던 저희는 드디어 30살에 접어들었습니다. 가끔씩은 투닥거리며 싸울 때도 있었지만 그 긴 시간의 대부분은 잔잔하고 순탄했던 연애였어요. 이제 서로를 거진 다 알게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남자친구와 저 둘 다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조금 이른 느낌은 있었지만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너무 장기 연애를 한 커플들은 오히려 결혼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심 저희의 미래도 그렇게 될까봐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둘 다 아직 모은 돈이 많지 않다는 게 좀 문제긴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신접살림을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신혼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아늑한 곳이었어요. 사실 저와 아버지의 사이는 보통 부녀 사이들보다 훨씬 좋은 편입니다. 제가 3살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 가시던 길에 음주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저 어머니에 대한 흐릿한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재혼도 하지 않고 저를 혼자 키우셨던 아버지는 늘 제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너무 어린 제가 짠하기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원하는 일이라면 그게 뭐든지 다 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에게 평생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어릴 때 친구랑 놀러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늘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셨고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지금이 몇 시든 상관없이 나가서 사다 주시곤 했어요. 피아노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 다니라고 하셨고 수학 과외를 관두고 싶다고 하면 관두라고 하셨죠. 제 친구들은 그런 저를 항상 부러워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있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부러웠지만요. 어쨌든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노력하셨고 어머니 대신 제게 2사람 몫의 사랑을 넘치게 주셨죠. 그러다 보니 저와 아버지의 사이가 각별해진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간직해왔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과 결혼해서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 저희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마침 나타난 제 오랜 남자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저보다 더 마음에 들어 하신 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래, 결혼 생활에는 별 문제는 없고? 아버지도 참, 저희 너무 잘 지내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한들 누가 그걸 친정아버지한테 다 얘기하겠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장인어른. 그런데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혜선이 너 이서방한테 항상 잘하거라. 내가 밖에 나가보니까 요즘 세상에 이서방만한 사람이 없어. 반듯하지, 성실하지. 너한테도 이렇게 늘 잘하지. 거기다 인물까지 훤하지. 저희 아버지는 아주 입만 열면 침이 마를 때까지 제 남편을 칭찬하시고는 했어요. 어떨 때는 그게 지나쳐서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 극진한 칭찬의 당사자인 남편은 이런 상황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넉살을 부리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답변만 골라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또 시작이시네. 이럴 때 보면 꼭 이서방이 아버지 친자식 같다니까? 아버지가 이러실 때마다 저 숨겨둔 친아버지 찾으러 갈까 싶어요. 부부로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이야. 그리고 결혼할 때 그 조심을 잊지만 않으면 서로 행복하게 백년해로 할 수 있는 게지. 항상 부부 사이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사랑과 의리를 지키면서 서로를 귀하게 대접해야 하네.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혜선이는 정말 평생 행복하게만 살게 할 자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되어버린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저의 기대와 바람대로 별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한 결혼이라 이미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익숙한 상황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사실 결혼한 친구들에게 종종 그래도 연애와 결혼은 엄연히 다르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해서는 돌변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우려들이 전부 기우였다는 것처럼 그 사람은 저에게 한결같이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던 것처럼 남편에게는 또 자신만의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또 번창시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꿈의 최종적인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저를 고생시키지 않는 것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사무용 가구와 기기들을 렌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용 책상, 의자부터 시작해서 팩스, 스캐너, 복합기,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등 흔히들 사무실의 풍경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렌탈 대상이었고요. 처음에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비품 몇 가지를 대여해주는 수준이었어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매출이 적었어요. 한번 거래를 트더라도 그게 렌탈 연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남편의 회사 사무실 월세도 내기 힘들었죠. 창고 임대료도 만만치 않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성실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까지 12시간을 꼬박 일을 했거든요. 주말에도 늘 거래처를 물색하러 이곳저곳을 다녔고 퇴근 후에는 사업 홍보를 위해서 새벽까지 머리를 싸매고는 했어요. 남편의 노력에 언젠가는 하늘도 감동하겠다 싶을 정도로요. 하늘은 모르겠고 일단 저희 아버지는 감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사업 자금을 아버지께서 보태주셨어요. 사무실 월세 부담이라도 줄이라고 약 3억 정도를요. 말씀으로는 돈을 빌려주시는 거라고 했지만 만기일도 이자도 없었으니 사실 그냥 주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도 감격해서는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반드시 성공해서 저희 아버지께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도 했고요.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시고 얼마 뒤부터 거짓말처럼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성실함이 결국 빛을 발한 것 같았죠. 이제는 꽤 안정적인 회사가 되어간다 싶을 정도로요. 거래처가 늘고 주문서도 밀려들었어요. 보통 첫 계약은 일단 사용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쪽이 많아서 단기 계약이 일반적인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장기 계약 비중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것도 처음부터요.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 나 오늘 또 계약 따냈어. 진짜야? 저번에 당신이 말했던 그 회사 맞지? 신규 거래처야. 생각해보니까 장인어른이 돈 빌려주시고 나서부터 우리 사업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당신도 열심히 했잖아.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나 우리 마누라 절대로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했잖아. 말이라도 고맙네요. 나는 됐으니까 여보 건강이라 신경 써.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당신 요즘 예전보다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날듯이 기뻐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이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건데 혹시나 실패하게 됐을 때 남편이 받을 충격이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으니 실패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면서도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사람이 너무 큰 좌절을 하게 되면 마음의 응어리로 남기도 하니까요. 저는 혹시나 그런 것들이 걱정되었었죠. 그런데 좋은 일은 같이 온다고 했던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에게는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사실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난임 부부가 워낙 많다고 하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일하느라 바쁜 남편에게 이런 걱정까지 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티를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마음을 졸이고 있었죠. 아들이 태어나자 남편도 기뻐했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한시름 놓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남편 사업도 문제가 없고 아기도 태어났으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은 집 밖에서 저는 집 안에서 저희 세 식구는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엄마 아빠는 처음이겠지만 제가 막연히 각오했던 것보다도 육아는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제 친구네 아기들은 머리만 대면 잠을 잤다던데 제게는 그런 복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도통 통잠을 자지 않는 데다가 정말 별일이 아닌 일로도 자주 아프기도 해서 부모의 혼을 쏙 빼놓고는 했습니다. 덕분에 만성수면 부족에 팔다리며 허리 어깨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재우다 피곤해 지쳐 옆에 같이 잠든 남편을 바라볼 때면 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즈음에는 이 순간이 평생토록 변치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지만요. 아기가 2돌을 지나자 남편의 사업은 눈에 띄게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직후에는 육아를 번갈아 하느라 주말에는 무조건 집에 있기로 했었거든요. 제 의견은 아니었고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평일은 주로 제가 육아를 전담했고 주말이면 남편이 아들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아기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원래도 엄마 손을 더 타기 마련이잖아요. 남편 품에만 가면 자지러지게 우는 아들 때문에 육아를 나눈 게 사실 큰 의미가 없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자 남편은 점점 육아에 손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지 않냐고 하면서요. 삐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다 큰 남편을 아이처럼 달래면서 나도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으니 당신도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제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점점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일이 바빠지기도 했고요.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전화기가 울려댔거든요. 사업이 확장되면서 거래처와 접대를 해야 할 일도 모임에 나가야 할 일도 늘어났고요.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갑자기 거래처 사장님이 좀 보자고 해서. 나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아까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후부터 계속 기다렸잖아. 오늘 우리 서율이 병원 가는 날인 거 잊었어? 추적 검사 일정 다시 잡으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해. 나도 알지. 근데 저쪽에서 급한 일이라고 오늘 꼭 보자고 하니까 도저히 미룰 수가 없었어. 오늘은 그냥 당신 혼자 애 데리고 좀 다녀와. 저희 아기가 어릴 때부터 뇌사시가 있어서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혹시라도 더 심해질까 봐 하루하루 잠도 못 자고 걱정했는데 남편은 평소에도 태평하더니 결국 병원 검사 당일에도 바빠서 못 오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평소에도 늦게 퇴근하는 건 기본이고
미리 잡아둔 선약마저도 시간이 안 된다며 급하게 취소하고는 했죠. 처음에는 이해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그래, 일이 먼저잖아.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1년이 넘어가니 이해도 한두 번이지 정말 지치더라고요. 당연히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또 나간다고? 저번에 우리 대화했을 때 이제 주말은 쉬기로 했잖아. 일이 쌓인 걸 어떡해.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면 일은 언제 하라고. 누가 당신더러 일하지 말래? 주말 이틀 중에 적어도 하루는 집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평일에도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없는데 주말까지 다 나가면 가족들이랑은 언제 시간을 보내냐고. 그러고 나가면 아들 생각도 안 나?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 나도 당신처럼 집에서 놀면서 쉬고 싶다고. 뭐? 내가 놀아? 애 아빠는 들어오지도 않는 집에서 혼자 애 키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노는 걸로 보여? 됐으니까 그만하자. 나 지금 나가봐야 돼.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나 돈 벌어서 당신이랑 우리 서율이랑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제발 이해 좀 해주라. 집에서 얼굴도 보기 힘든 남편을 정말 모처럼 마주할 시간이 생겨 대화를 시작하면 끝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서로 감정만 상하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죠. 그 긴 시간을 사귀는 동안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언제나 다정하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제가 서운해진 것은 둘째치더라도 아빠가 아기 얼굴조차 볼 시간이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일하느라 고생하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매일 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기가 자라는 순간을 다 놓쳐가며 얻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이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고 후회하게 되더라도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거기다 우리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오늘 우리 아버지 생신인 거 안 잊었지? 그게 오늘이었어? 며칠 전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7시 반에 소고기집 예약해놨어. 주소 보낼 테니까 늦을 것 같으면 당신은 퇴근하고 그리로 바로 와. 난 서율이 데리고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잊었을 것 같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주말에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혹시나 싶어서 일정을 다시 얘기한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대꾸가 없던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당신 혼자 가면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달 전부터 잡아놓은 일정인데 당신 오늘은 아무 일 없다며. 갑자기 일이 생길지 아닐지 내가 한 달 전에 어떻게 알아. 일이 닥쳐봐야 아는 거지. 어제 갑자기 공장 발주 문제 때문에 미팅이 생겼어. 무슨 미팅을 주말까지 해? 그럼 잠깐만이라도 들렀다 가면 안 돼? 아버지가 당신 얼굴 못 본 지 오래됐다고 저번부터 몇 번을 말씀하셨어. 우리 사이 보고 싶으시다고. 장인어른도 참... 가만 보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기적이라고? 아니 그렇잖아. 본인도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아실 거 아니야. 나 요즘 새로 짓는 복합단지에 입찰 들어간 건 물량 맞추느라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거 장인어른도 아시잖아. 당신이야말로 당신 생각밖에 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당신 바쁜 거 아셔서 1년에 몇 번 부르지도 않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 때 겨우 얼굴 한번 보는 걸 가지고 뭐 이기적이야. 그렇잖아. 나 같으면 생일이 뭐라고 여기까지 오냐? 그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든가 일이나 하라고 하겠다. 사업은 당신만 해? 우리 아버지는 가족들, 친지들, 경조사의 안부까지 다 챙기면서도 일만 잘하셨어. 당신은 왜 이렇게 무심해? 사업하는 남자가 경조사니 뭐니 그런 자잘한 일까지 다 챙기는 게 더 이상하지. 내가 비정상이야?
하긴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그 연세 되도록 아직도 그 작은 집에 사시지. 장인어른 친구분들은 다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산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내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맞기나 한 건지 어안이 벙벙했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버지 가진 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사업 시작해서 나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거기다 우리 아파트에 당신 사업 자금까지 대주셨어. 어떻게 은혜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 꼴랑 좁아 터진 아파트 전세금 1억 5천에 사업 자금 3억 주신 거? 내 친구들 보니까 장인이 강남에 아파트도 사주고 사업하는 데 쓰라고 빌딩도 팔아서 주시더라. 솔직히 말해서 3억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그리고 그걸 나만 쓰는 거야? 이 집에 당신도 같이 살았고 나 사업 잘 되면 편해지는 건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잖아.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든다. 당신 진짜 변했어. 변해도 너무 변했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변했으니까 이 정도로 성공한 거야. 아니면 우린 아직도 그 좁아터진 집에서 살고 있겠지. 당신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빌려준 걸로 생색내고 싶으신 거라면 당장이라도 돌려드린다고 해. 나 이번 복합단지 것만 완료되면 몇십억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니까. 처음 사업자금을 받았을 때만 해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런 말을 제 앞에서 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닌 허탈감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전부 다 저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신혼 촛대처럼 간신히 꾸려가는 동네 구멍가게 같은 회사라도 가족에게 다정하고 그저 하루하루 소박한 목표로 성실하게만 살았던 시절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비록 좁은 아파트에서 라면을 먹으며 겨울철 사무실 가스비를 걱정하면서 살던 때였지만 적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만으로도 가장 큰 위안이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돈이 많아진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죠. 그리고 저희 가정에 들이운 불행의 그림자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처럼 나쁜 일도 잇따라 몰려오더라고요.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술에 취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신히 아기를 재우고 저도 잠들었었는데 요즘 예민해서인지 바로 잠이 달아나더라고요. 남편이 옷을 벗고 욕실에 씻으러 간 사이 휴대폰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다가 어쩐지 이상한 촉이 들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이 던져둔 정장 자켓 안쪽에서 아직 울리고 있는 그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두운 방 안을 환히 밝히는 액정 불빛 위에는 나영욱 과장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름을 보자마자 전화가 끊어지더라고요. 저도 몇 번인가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 새로 입사했는데 일을 참 잘한다고요. 하지만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 전화가 걸려오다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욱 수상한 건 남편의 핸드폰에 비번이 걸려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편이 비번을 걸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 흔한 지문이나 패턴 잠금조차도 귀찮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몇 가지 의심되는 숫자를 넣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핸드폰을 다시 자켓 안쪽 주머니에 넣어놓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살다 보면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날 바로 그런 기분이 들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의심을 품고 주시하기 시작하니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행동들도 하나하나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핸드폰 비밀번호 문제도 그렇고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자꾸 제가 없는 곳으로 자리를 피해서 통화를 하는 것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어요. 컴퓨터에도 잠금이 설정되어 있어서 메시지 내역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하루는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그 나영욱 과장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핸드폰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어서 전화를 받으면 스피커폰으로 들리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화 왜 안 받아? 회사 아니야? 나중에 통화해도 돼. 급한 연락이면 어쩌려고 그냥 받아. 됐어. 전화 한 번 시작하면 길어져.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차에서 내려서 전화하면 돼. 그 뒤로도 번번이 그 사람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상태라 단순히 좀 이상하긴 하다 정도로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즘 저희 아들이 세상 만사에 다 호기심이 생긴 나이라 손이 닿는 모든 물건을 꺼내서 집안을 초토화시켜 놓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베란다에 나가서 마른 빨래를 걷어오는데 남편 서재에 들어간 아들이 뭔가를 신나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얼른 뺏어보니까 남편의 태블릿 PC였어요. 이걸 또 어디서 찾아서 꺼냈는지. 혹시 애가 눌러서 망가뜨리게라도 했을까봐 얼른 화면을 살폈죠. 그런데 마침 바탕화면에 깔린 메신저 앱이 보이더라고요. 핸드폰과 서재 데스크톱에는 비번이 깔려 있었지만 태블릿에는 비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순간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화면에서 남편이 제가 모르게 멀티 프로필을 설정해 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불길한 촉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에 떨리는 손으로 그 프로필을 보이게 설정한 친구 목록을 열었습니다.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쯤 짐작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나영욱 과장이었어요. 그리고 비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당연히 40대 중반쯤의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 나영욱 과장이 사실은 여자였던 겁니다. 그것도 스케줄 관리가 힘들어서 뽑았다던 겨우 25의 젊은 여비서 말입니다. 진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둘이서 주고받은 대화창을 열었죠. 하지만 대화는 깨끗이 삭제했는지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이 두 인간들의 불륜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안방이며 서재며 거실에 화장실까지 모두 뒤집었죠. 주머니에서 나온 미처 버리지 못한 영수증 몇 장을 찾았습니다. 모두 저에게 회사에 있다고 둘러댔던 날짜와 시간들이었죠. 불과 며칠 전에도 다녀왔더라고요. 강화도를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였어요. 늦게 퇴근한 남편이 잠든 시간 몰래 주차장으로 내려가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블랙박스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한 여자와 같이 있는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에서 제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도 이 인간들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래처 미팅으로 늦게 들어온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내내요. 중간에 아들을 바꿔주기도 했죠. 아빠를 찾는 서유리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게도요. 전화를 끊자마자 상간녀와 남편은 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뿐이었으면 다행이었게요. 저희 아버지에게도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해댔습니다. 그깟 돈 몇 푼 쥐어줘 놓고 아주 지가 상전이라도 된 것 마냥 불러대는데 귀찮아 죽겠어. 어머, 자기 돈 받았다고 그러나 보다. 웬일이야 정말. 와이프나 그 영감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야. 꽉 막혀서 대화가 안 돼. 아주 내 인생에서 들러붙은 짐짝 같아.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냥 이혼하면 안 돼?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이혼하고 자기랑 살림 차리고 싶지. 근데 얽힌 게 많아서 아직은 안 돼. 재산 문제도 그렇고.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몰래 만나야 돼, 우리? 그냥 위자료 좀 주고 이혼하면 안 돼? 몇 달만 있으면 뱃속에 우리 아기도 나올 텐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순순히 알겠다고 할 여자도 아니고 걔가 얼마나 집요한지 알아? 조금만 기다려. 지금 들어가는 사업만 끝나면 그 인간들이랑은 바로 손절이니까. 남편에게는 회사에서 만난 상간녀로도 모자라서 그 여자의 뱃속에 혼의 자식까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을 미친 사람처럼 통곡을 했습니다. 그 뒤의 대화들도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해서 다 들어주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 아들이 남편의 태블릿을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언젠가 아무런 전조도 없이 저 인간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이혼 통보를 받았을 테고요. 최근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긴 했지만 절대로 결혼 생활 동안 바람을 피울 사람은 아니라고 굳게 믿었던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짐승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저와 연인으로 부부와 함께 보낸 지난 10여 년간의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말입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아들을 생각해서라도요.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널려 있고 그게 하필이면 나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수집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시작했죠. 당장 이혼하겠다는 저를 변호사가 일단 말리더라고요. 괴로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서 증거를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요. 남편의 혐오스런 낯짝을 보면 머리채를 다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돌아오는 명절에 그 인간과 저는 서유리를 안고 친정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아침부터 집을 나갔다가 술이 반쯤 취해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버지는 그저 오랜만에 보는 사위와 손주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당장이라도 저 인간의 실체를 까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저는 심장이 다 찢어져서 피를 토할 것만 같은 심정이었어요. 이서방,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다며? 우리 혜선이한테 얘기 들었네. 그래도 건강이 최고니까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절대 거르지 말고 맛있는 걸로 잘 챙겨 먹고 해야 해. 저희 집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셔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거든요. 대신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맛있는 음식을 사서 먹고는 했어요.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거기 추가되었죠. 남편은 굴전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비린내 난다고 굴을 전혀 안 드시거든요. 그런데 매번 친정에 갈 때마다 상에는 굴전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오늘도 그 굴전을 보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지켜보기가 힘들어서 저는 아기 먹일 음식을 찾아보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듣자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주 큰 건이라면서? 요 앞에 뭔 입찰인가 그것도 잘 됐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복합단지건 구두 계약 끝나긴 했는데 확정난 거랑 다름없습니다. 돈 긁어 모으는 건 시간 문제죠. 아이고, 정말 잘 됐네.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식이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성실하고 착실하게 사니까 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돌려준 게지. 오늘 기분도 좋은데 내 모처럼 우리 사위랑 술이나 한잔 해야겠구만. 아버지는 그저 사위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 것 마냥 흐뭇해하셨어요.
모처럼 끊었던 술을 다 드시겠다고 하실 정도로요. 진열장에서 옛날부터 아껴두었던 비싼 양주를 꺼내오신 아버지는 손수 술잔에 부어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씨, 짜증나서 더 들어줄 수가 없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 것도 그 순간이었죠. 그 인간은 저희 아버지가 준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진짜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네. 노인네가 뭘 더 뜯어먹으려고. 술은 혼자 쳐드세요. 안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니까 개나 소나 다 들러붙으려고 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자네 지금 대체 뭐라고 했나? 술은 혼자 쳐드시라고요. 나한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술에 취해 있었던 남편은 취기가 오르는지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어요. 술잔이 깨지는 소리에 거실로 뛰어나온 제가 본 광경은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은 경악에 차 있었어요. 저는 직감했죠. 이제는 이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방에 들어가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사실을 밝히는 건 두렵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받을 충격이 너무 걱정됐어요. 그리고 저 인간이 바람을 피운 사실과 함께 이혼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있었던 지속적인 폭언들도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으신지 입을 다물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충격에 손까지 부들부들 떠셨죠. 한참을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저를 안아주시며 얘기하셨어요. 우리 딸이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정말 오랜만에 저는 아버지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게는 이런 위로가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만 울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며 안 된다고 펄펄 뛰더라고요. 남편 놈은 친정에 갔던 그날 술에 너무 취해서 본인이 저지른 짓거리를 기억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사유가 없다고 생각한 남편 놈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야, 이혼이 네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난 도장 못 찍어주니까 정신 차려. 애도 있는데 아침부터 무슨 헛소리야? 그 와중에 자식 생각은 나나 보네. 뭐라고? 그동안 내가 참고 사니까 세상이 다 네 것 같고 무슨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살아도 다 용서받는 것 같았지? 그 걸레 같은 인생도 이제 끝이야. 내가 너랑 네 상간녀랑 싹 다 족쳐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뭐? 너 미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람 피우는 놈은 원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한다잖아요. 자기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죠. 제 예상대로 처음에는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오히려 저더러 미친 거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은 증거 중에 하나를 내밀었어요. 나 과장의 실체를요. 나영욱 과장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뱃속에 애도 있는데? 미친. 내 뒷조사까지 한 거야? 너 내 핸드폰 뒤졌어? 이 짐승은 자신의 손으로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야 마땅했어요. 더 이상 이 가정이 일원이 될 자격도 없었죠. 우리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도요. 벼랑 끝에 몰린 남편 놈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덜 질리게 했어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됐겠냐면서요. 모든 게 다 남편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았죠. 됐고, 변호사나 잘 알아봐. 나랑 이혼하고 개털되고 나서도 그 여자가 널 좋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당장 별거에 들어갔어요. 얼굴 보기도 역겨웠는데 다행히 저 인간이 먼저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아마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이혼 소송을 제가 이긴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부터 시작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를 모두 받아냈습니다. 변호사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얻어냈죠. 비록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요. 재판장에서도 그 인간은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독한 년이라며 제게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말로가 거기서 끝이라면 제가 억울했겠죠?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그 인간의 사업이 급격하게 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규모 복합단지에 들어가기로 구두 계약을 끝낸 상태였는데 정식 계약서를 쓰기 하루 전날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기존 거래처들도 줄줄이 계약 연장을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 인간은 복합단지 건을 이미 따낸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사무용 기계, 장비 제조에까지 손을 뻗쳤고 공정부지를 알아본 후 계약금까지 넣은 상태였어요. 당연히 공장도 날아갔고 거기에 넣은 계약금도 날아갔죠. 이렇게 그 인간에게 악재가 겹치자 저는 하늘도 노에서 벌을 준 건가 싶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 하늘이 저희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이혼 후에 아버지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의 렌탈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던 건 아버지의 소개 덕분이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사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뒤에서 아버지의 사업 인맥을 총동원해 거래처와 남편의 사업을 연결시켜 주셨던 겁니다. 딸인 저에게조차 내색하지 않으셔서 저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쩐지 갑자기 거래처가 폭발적으로 늘고 처음부터 초창기 계약 주문서가 밀려들더라고요. 나중에 있었던 복합단지 건도 다 아버지가 힘을 써주신 덕분이었고요. 사실 그 프로젝트 업체의 대표님이 아버지의 고향 친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설쳐대다 바람까지 피운 남편 놈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다면 과연 자기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까요? 남편과 저는 가족이라는 둘만의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요. 하지만 겉으로 견고해 보이던 그 성은 모래성이어서 폭풍 한 번에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부서질 수 있었죠. 이 일을 통해 저는 누군가를 완벽히 알게 된다는 자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마치 나인 것처럼 알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모래성이 부서진 자리에 아들과 저만의 새로운 성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은 두 번 다시 부서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거고요. 이 성에는 비바람 대신 이제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쌓고 계신 지금 그 성에도 봄바람만 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